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현장 시작합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을 맞아 대통령실 3실장이 국정운영 성과를 설명하는 기자간담회가 잠시 뒤 시작됩니다.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사법개혁안 처리를 두고 여야가 대치 전국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장윤정 기자 전해주시죠. 네, 잠시 뒤 오후 2시부터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직접 설명하는 대통령실 6개월 성과 간담회가 진행됩니다. 집권 1년차 마무리를 앞둔 시점에서 정부와 대통령실의 정책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내년 국정 방향을 예고하는 자리인데요. 민생경제, 외교안보, 정치개혁 등 전 분야를 다룰 예정입니다. 강 실장은 12.3 비상계엄 이후 국정 컨트롤타워 재정비 과정과 여야 협치 보건 시도 등을, 김 실장과 위 실장은 부동산 가계부채 대책과 에이펙 등 다자외교 성과를 각각 설명할 걸로 보입니다. 국회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는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민주당은 사법개혁안 강행 처리를,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대응을 예고했다고요. 네, 민주당은 내란 재판부 설치와 법원 행정처 폐지 등 이른바 사법개혁안을 연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앞서 오는 9일 본회의에서는 필리버스터 중단법을 우선 상정할 걸로 보이는데 법안이 통과되면 최소 60명이 필리버스터 현장을 지켜야 하는 만큼 국민의힘은 대기조를 편성하고 대비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이재명 정권 독재학법 국민고발의 형식의 의원총회를 열고 민주당 사법개혁안의 위헌 위법성을 지적할 방침입니다. 민주당도 내일 정책의총을 열고 위헌 논란이 빚어진 내란 전담 재판부 등에 대한 의견 청취에 나섭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잠시 뒤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을 맞아 대통령실 3실장은 국정운영 성과를 직접 설명하는 간담회를 엽니다. 지방선거를 6개월 정도 앞둔 시점에서 여야 대표 리더십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조현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하민경 국민의힘 양천갑 당협위원장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3실장이 총출동해서 대통령실 6개월 성과 간담회를 열 예정인데요. 모두 발언과 성과 발표 이후 질의응답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 3실장과 수석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이는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대통령실 3실장이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국정 전반을 설명하는 자리는 이번이 처음이 될 것 같은데 어떤 배경에서 마련된 자리라고 보시나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난 직후에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실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무덤 같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상 소개작전 하듯이 대통령실 안에 그 어떠한 것도 남아있지 않다라고 평가를 했죠. 그만큼 지난 내란 12.3 내란 이후 급하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다 보니 지난 6개월 동안 많은 일들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성과도 함께 있었죠. 트럼프 정부와의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시켰고요. 에이펙 정상회담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민생 경제는 회복하고 있는 여러 가지 수치가 경제적 수치로 확인이 되고 있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대통령실에 있는 3명의 실장이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성과를 공유하는 그러한 자리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단순히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만으로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오히려 지금 6개월 동안의 그런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향후 이재명 정부가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민생 경제를 회복시키고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러한 청사진을 보여주는 그러한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막 성과 간담회가 시작이 됐는데 강훈식 비서실장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10분간 먼저 모두 발언을 하고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각 수석실에서 각각 5분씩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내일 이재명 정부를 규탄하는 국민 고발의 형식의 의원총회를 열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의 6개월, 공보다는 화가 더 크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지금 이렇게 이재명 정부에서 3실장이 총 출동해서 성과 발표를 여는 것에는 아마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국민 여론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민생 경제 그리고 이제 부동산 그 정책과 또 대출 규제 이런 부분으로 상당히 이제 실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민생 경제나 안보나 이런 부분을 신경 쓰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사법 체계를 무너뜨리는 것, 어떻게 보면 위헌이라 위법이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음에도 더불어민주당은 밀어붙이고 있고 또 이재명 대통령 관련해 가지고 대장동 이례적인 항소 포기로 대장동 일당에게 수천억 원의 이익을 안기고 또 그리고 같이 공범이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재판이 미뤄졌지만 공범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이화영 부지사 7년 8개월의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 거기 위증 재판에서 검사들이 재판부를 기피 신청을 했다고 그 검사들을 감찰을 하라고 얘기를 했다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이제 국민들의 여론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 국민의힘으로서는 의원총회에서 단순한 의원총회를 여는 것이 아니라 2시간씩 해서 사법체계를 무너뜨리고 지금 또 입틀막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입법이 계속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후에 진행될 질의응답에서 좀 날카로운 쟁점들이 논의가 될 것 같은데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주 여야의 입법 전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9일 정기국회가 마무리되고 12월 임시국회가 10일 시작이 됐는데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할 수 있는 법안부터 우선 처리할 걸로 전망이 됩니다. 민주당이 과거 야당이던 시절에는 필리버스터로 주목을 받았는데 이렇게 필리버스터 제한법을 추진하는 이유가 뭔가요? 필리버스터를 하지 말자는 주장은 아니죠. 필리버스터를 현실화시키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현실적으로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필리버스터를 남용하고 악용한 그러한 전례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할 때는 사실 국회 본회의장 내에 국민의힘 의원들보다 민주당 의원들이 더 많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 필리버스터를 하는 이유는 국민의힘이 국민들을 대상으로 본인들이 뜻하는 의견과 그런 것을 표명하는 그러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자당 의원들조차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는 그러한 모습, 과연 그것이 필리버스터가 하고자 했던 그런 취지에 부합하는 그런 모습일까요? 그런 것을 방지하자는 취지입니다. 필리버스터는 자칫 잘못하면 물론 긍정적인 측면도 물론 있죠. 소수 정당의 입장에서 그들의 뜻을 반영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도 하지만 예. 지금 국민의힘의 모습처럼 개혁 입법 법안들을 처리를 지연하고 민생 법안들을 지연하는 악용하고 남용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진다고 한다면 그 자체의 존재 이유가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주장은 적어도 60명 정도의 의원들은 본회의장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 숫자 결코 많지가 않아요.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숫자 100명이 훌쩍 넘죠. 그리고 전체 국회의원 숫자가 300명입니다. 300명에 60명 정도라고 한다면 크지 않은 숫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정도의 숫자의 국회의원들이 함께 동참하고 공감을 해야지만이 필리버스터가 제대로 진행되는 게 아닌가라는 입장에서 이러한 법안들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런데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소수 야당의 마지막 저항 수단마저 박탈당하는 거냐 이런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필리버스터를 지금 제안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소수 야당으로서 목소리를 높여서 국민들께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알릴 수 있는 그런 수단마저도 지금 막아놓는 건데요. 왜냐하면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게 국민의힘은 지금 107석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60명 이상이 출석하지 않으면 이제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민주당에서 아마 국민의힘에서 못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법안을 제안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지금 입틀막 입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얘기를 하는 그런 사법개혁이라는 이름하에 하는 것 중에 저는 가장 무섭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법 왜곡죄입니다. 법 왜곡죄라는 것은 법에 대한 해석을 잘못한 검사 판사를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이라든지 자격정지에 처하게 한다라는 그런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건데요. 이 법 왜곡이라는 것을 과연 그럼 누가 판단을 하는가? 네. 법으로 민주당에서 다 정해놓고 이 결과대로 하지 않으면 이거를 검사도 처벌하고 판사도 처벌하겠다. 이런 압박수단을 꺼내는 것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참여연대라든지 아니면 정말 민주당 쪽 그런 진보 쪽의 성향에 있는 그런 법조인들도 이거 다 위헌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소수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필리버스터까지도 지금 이렇게 중단시킨다. 정말로 민주당이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은 내란 전담 재판부 도입, 또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법안에 대한 연내 처리 방침을 밝힌 상태인데요. 오늘도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내란 세력에 대한 근본적이고도 신속한 청산을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를 받들어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고 추가 특검 구성 여부도 본격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12월 10일부터 소집되는 임시국회를 통해서는 신속하고 전문적인 내란 재판 진행을 통해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리는 내란 전담 재판부법, 허위 조작 정보, 가짜 뉴스를 근절하고 처벌하는 전기통신망법, 국민에게 보다 좋은 사법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법개혁안 등 핵심적 개혁 과제를 순차적으로 또 또박또박 처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서둘러서 밀어붙이는 이유가 뭘까요? 서두른다기보다는 지금 자체가 이 법 자체 너무나 많이 지연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12.3 내란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단 한 명의 그런 내란 관여자들이 처벌받지 못했죠. 과거 12.12 군사반란 사건과 비교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많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내란 우두머리죄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판을 굉장히 지연시키고 있고 직위원 재판부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국민들의 그런 걱정과 우려가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법을 신속하게 처리해서 어떻게 보면 신속한 재판뿐만 아니라 공정한 재판을 함께 받도록 하는 것이 국민들의 열망을 받드는 게 아닌가 싶고 그렇기 때문에 집권 여당으로서는 당연히 추진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다음은 성추행 의혹에 휩싸인 장경태 의원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고소한 여성의 전 남자친구로부터 이 관련 영상을 추가로 확보를 했고요. 장 의원이 자신을 폭행 혐의로 고소한 것에 대한 반박용 영상도 가지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경찰이 이걸 사실관계 윤곽을 잡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당연히 관련 영상은 상당히 중요한 이제 물적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영상이기 때문이거든요. 아마 그래서 전 남자친구가 이게 경찰서에 제출을 했다면 경찰이 그 상황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증거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일단은 장경태 의원 쪽에서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본인이 재선이시고 또 법사위에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면서 2차 가해를 피해자에게 가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멈추시고 경찰에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놔두고 이제 피해자를 더 가해하는 것은 멈추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이런 의견은 한번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 남자친구가 영상을 추가로 제출하면서 나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다라고 진술을 하면서 고소인이 당시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였음을 입증하는 단서다 이렇게 강조를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게 인정이 되면 이게 법 적용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고소인이 장경태 의원을 고소한 혐의 자체가 준강제추행죄죠. 그것 자체가 법문상 살펴보게 되면 한거불능 상태인 경우에 준강제추행죄가 성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만큼 목격자라고 할 수가 있는 전 남자친구의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고소인이 한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라는 그런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수사기관이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이라든가 사정이라든가 영상이라든가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해서 아마 밝혀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여기서 조금만 추가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장경태 의원이 2차 가해를 했다라기보다는 장경태 의원 입장에서는 본인이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현재 어떠한 상황이 옳고 그르다, 사실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아직 판단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억울함을 주장하고 있는 장 의원의 목소리도 함께 경청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이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고 있다면서 제 식구 감싸기가 지나치다라고 비판하고 있고요. 민주당에서도 장경태 의원을 보호하는 발언을 자제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민주당이 지금 이 사건을 대한 태도를 보면 사실상 이제 이 피해 호소인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 가해자로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이거를 굉장히 약간 오와 열을 잘 맞춰서 민주당 의원들이 이를 실드를 하더라고요. 사실 뭐 개별 의원이 그런 거고 저는 이 사건은 이제 피해자의 입장도 고려해서 수사기관의 판단 나올 때까지는 당에서는 뭐 장경태 의원을 보호하는 식의 발언은 안 하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는 장경태 의원이 사퇴하고
포토라인에 서야 한다라는 입장인데 지금 의정 활동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민주당에서도 들으신 것처럼 장경태 의원 보호하는 발언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왔는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러니까요. 저는 아까 전에 이제 부의장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이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네. 장경태 의원은 일단 자기가 이제 무죄다라고 하면서 무고죄로 이제 피해자를 고소한 상태입니다.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 경찰 수사를 지켜봐야 되고 마땅한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장경태 의원이 목소리를 높이는 곳이 지금 국회입니다. 국회에서 TV를 통해서 본인이 무고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피해자를 가해자로 지금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는데 피해자는 얼마나 부담을 느끼고 있을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꾸 2차 가해라고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그 옆에 있는 동료 의원들도 이제 장경태 의원을 감싸느라고 서영거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피해자를 그 여자가 이렇게까지 이제 지칭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면 안 된다. 장경태 의원이 할 것은 일단은 본인이 하고 있는 그런 뭐 활동 같은 것을 그러니까 TV로 나오고 뭐 국회에서 이렇게 대놓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가해자 입장에서 자기 호소를 할 것이 아니라 그런 직들은 일단 내려놓고 수사 결과를 겸허히 기다리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장경태 의원에 대한 윤리감찰단 조사 지시가 이루어진 지 지금 열흘이 넘었거든요. 본격적인 징계 절차가 개시되는 윤리심판원으로 회부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2차 가해 논란을 빚은 최강욱 전 교육연수원장의 경우 조사 지시 사흘 만에 회부가 됐었거든요.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걸까요? 늦어진다기보다는 최강욱 전 원장과는 사실관계가 좀 다르다고 할 수가 있겠죠. 최강욱 전 원장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본인이 한 발언 때문에 책임을 진 것이고요. 예.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라든가 수사가 필요한 사항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장경태 의원의 사건의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죠. 그리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 지금 당 차원에서는 장경태 의원의 입장을 모든 것을 전달받고 관련된 자료도 제출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을 내리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부분은 일단 수사기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당 차원에서는 구체적으로 피해자, 고소인이죠. 피해자의 그런 입장을 제대로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를 취득할 수 있는 상황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여야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추진한 대의원 권리당원 1인 1표제가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되면서 다음 달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친명계 인사인 유동철 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이 최고위원 선거에 도전장을 낼 걸로 전망이 되면서 명청 대결 구도가 될 거다 이런 전망 나오고 있거든요. 글쎄 뭐 명청 대결 구도라고 표현한 것이 굉장히 좀 부적절해 보이는데요.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 정도밖에 되지가 않았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물론 당원들의 당심을 얻어서 당대표가 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정부와 함께 공존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집권 여당 대표로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여주는 것이고요. 아마 윤석열 정부 때는 그 당시 국민의힘과는 수직적 당정 관계이다 보니 지금과 같은 일정의 그런 당과 대통령실 간의 이견이 완전히 없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상적인 공당이라고 한다면 대통령실과 당 간의 일부 이견 충분히 있을 수가 있죠. 국민들도 서로 간의 뜻이 다를 수가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반영하는 차원이라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저는 이번 최고위원 보궐선거도 그 연장선에서 당원들이 짧은 임기이긴 하지만 지방선거를 잘 준비할 수 있는 최고위원이 어떤 분들인지에 대해서 아마 적절히 판단해서 투표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야당 상황도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보수 성향 유튜브에 출연해서 최근 자신을 향한 비판에 대해 책임은 내가 지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내년 지방선거가 너무 중요한 선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뭐 저를 뭐 이렇게 저렇게 비판하거나 뭐 하는 것들은 저는 그건 뭐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 당내 여러 의원님들도 저한테 조언은 하지만 나중에 그 책임은 오롯이 제가 지는 거지 않습니까? 네, 오늘 국민의힘 김민수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방송인 김어준 씨의 방송에 출연하는 건 괜찮고 장동혁 대표가 보수 성향 유튜브에 출연하면 구구냐 이렇게 지적을 했거든요. 장동혁 대표가 보수 성향 유튜브에 출연해서 이른바 마이웨이 행보를 이어가는 것, 득과 실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것을 뭐 마이웨이 횡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대표로서 분명히 지고 있는 책임, 이제 책임은 내가 진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목소리를 내는 것에 고심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는 계속 이제 공격을 하는 것이 뭐 보수 성향 유튜브에 이제 대표가 나간 것을 비판을 하고 있는데 김어준 씨 방송에 이제 민주당 어떻게 보면 당대표도 나가고요. 의원들이 진짜 앞다퉈서 나가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저희는 하는 것이고요. 장동혁 대표가 나와서 일단 보수 성향 유튜브에 나와서 출연해서 그런 본인의 이제 마음, 책임 내가 진다 이렇게 담담하게 얘기한 것은 아마 그 청취자들을 향한 그런 메시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전달되는 저희가 매체들을 만약에 선택할 수 있다면 이 매체도 제가 나가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이것이 저희 그럼 청취자들이나 시청자들이나 보는 분들께 전달이 되도록 저희가 하는 것이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으로 이제 책임 제가 지겠다 이런 말씀을 한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조갑제닷컴의 조갑제 대표가 윤한홍 의원이 토로를 하니까 힘이 있다면서 장동혁 대표가 열심히 할수록 이재명이 유리하고 보수를 불리하게 만든다고 비판을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각각의 그런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진짜 저희 그러니까 보수를 사랑하시고 대한민국 뭐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시는 그런 분들만큼 이게 이제 계엄을 해가지고 지금 이재명 정권으로 바뀐 상황에 대해서 누구보다 다들 안타까워하시고 정말 마음이 힘들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현실도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지금 장동혁 대표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뭐 계엄에 대한 사과 이런 부분으로만 장동혁 대표는 그 당대표로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요. 여러 부분을 되게 고려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민주당이 계속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행하고 있는 그 일당 독재 체제에 저희가 맞설 부분도 사실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와서 고민을 하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이렇게 뭐 나와서 각자의 목소리를 높일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저는 그런 의견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공감하실 분들도 사실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권 쟁점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됐어. 됐어. 쉽지 않은 부분도 생기는 거라. 나는 그럴 법. 국무용. 네, 주말을 달구는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소년범 전력이 공개된 배우 조진웅 씨가 결국 배우의 길에 마침표를 찍으려 한다면서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앞서 조진웅 씨 소속사 측에서 미성년자 시절 잘못된 행동이 있었음을 인정을 했지만 이 논란이 가라앉지 않으니까 은퇴를 선언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사실 이슈가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과거에 소년 보호 처분 받았다라는 점 있었고요. 그 외에도 뭐 이제 대학 졸업 이후에 극단 활동을 하고 이랬을 때 뭐 음주운전이라든지 아니면 네. 폭행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또 이 소년원 보호 감호 처분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일진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학내뿐만이 아니고 학외에서도 그런 이제 행위들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의혹을 이렇게 물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아마 파장이 커지니까 네. 전격적인 그런 은퇴 선언을 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여론이 상당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조진웅 씨 같은 경우에는 2004년에 말죽거리 잔혹사로 영화계에 데뷔를 해서 뭐 비열한 거리, 범죄와의 전쟁, 명량 등에 출연을 하면서 정말 왕성한 활동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은퇴하는 게 안타깝다 이런 의견이 있는 반면에 은퇴 선언하면 끝이냐 이런 반응들이 엇갈리고 있거든요. 사실 이제 팬심하고 아니면 객관적인 거리감을 두고 보려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다른 부분들 예를 들면 소년원의 어떤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뭐 그런 견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조진웅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는 좀 그런 조폭물 예. 이런 것에 이제 단역이거나 이제 조연급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랬죠. 그러다가 2013년에 이제 암살이라는 영화에서 독립 운동
투사 역할로 나왔었죠. 그 뒤부터 비중 있는 작품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공개를 앞두고 있는 시그널 같은 경우에는 열혈 형사, 정의파 형사 나왔고 그 뒤에 뭐 블랙머니 같은 경우에는 또 정의로운 검사 이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이미지와는 좀 많이 달랐던 측면이 있죠. 그래서 한쪽에서는 또 팬들은 좀 은퇴는 좀 너무 한 거 아니냐라고 지적을 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과거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잘 자기 분야에서 성공한 사례인데 뭐 은퇴를 선언한다는 것이 적절한 해법이냐 뭐 이렇게 주장하는 쪽도 있습니다만은 그렇지만은 이제 진실의 면모가 다 밝혀진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세세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명하거나 해명한 것이 아니고 전격적으로 은퇴를 선언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조금 동일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이제 엇갈리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조진웅 씨는 10년 전 화제가 됐던 드라마 시그널에도 출연을 했고요. 지금 후속작 두 번째 시그널은 촬영을 마치고 내년 공개를 앞둔 상황이었거든요. 전회차 촬영을 100% 마친 상태인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이 시그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랜만에 돌아오고 또 이 특정 방송사의 20주년 기념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홍보도 많이 했고 제작비도 굉장히 많이 들인 상황이고 또 어떤 조연급이 아니고 주요 중심 인물이기 때문에 지금 마무리 아마 후반부 작업을 할 텐데 그런 점에서 과연 중심 인물을 이렇게 제외를 하면 그게 구성이 완성도가 있을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좀 곤란함이 제작사나 방송사에는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방안으로 모색되는 게 세 가지죠. 그대로 이제 내년 상반기에 방송을 하느냐, 아니면 좀 추이를 보기 위해서 공개 시점을 연기를 하느냐, 아니면은 국내 방송사가 아니고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내지는 글로벌 OTT로 향하느냐라는 건데 사실 OTT나 특히 글로벌 OTT 같은 경우는 방송 시비나 여론에서 좀 약간 자유로운 점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극단적인 상황이라고 하면 넷플릭스로 직행할 가능성도 있는데 그거는 좀 약간 극단적인 상황이고 그래서 아마 상당히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거고 그래서 조진웅 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마 전격 은퇴 선언을 통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제어를 좀 하려고 하는 그런 결단 조치를 내린 그런 상황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드라마에 수백억 원의 제작비가 투입이 됐거든요. 또 OTT 유통이라든지 뭐 해외 판매 같은 다양한 계약이 얽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위약금이라든지 뭐 손해 규모 상당할 것 같거든요. 이건 사실 전례를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사실 우리가 위약금이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제작사나 방송사에게만 한정되는 게 아니고 같이 참여한 사람들한테도 사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게 공개가 안 된다, 연기가 된다 그런 것일수록 스태프나 동료 연기자나 이런 사람들한테 지급해야 될 정산 문제가 불거지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파장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지금 뭐 예측하기로는 수십억 원에 이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조진웅 씨는 최대한 그런 부분에서 자기가 최대한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지금 조치 차원에서 전격 은퇴 선언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소년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뭐 30년이 이제 지났습니다마는 뭐 일단 그 죄과를 치렀다. 그리고 다른 뭐 음주운전 같은 경우 이미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아마 어떤 손해배상 측면에서는 별 문제가 없을 거라는 어떤 기본적인 전제 하에 움직이고 또 조치를 한 것 같습니다. 이 매니저 갑질 의혹에 휩싸인 개그우먼 박나래 씨 소식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박나래 씨가 전 매니저들을 공갈 혐의로 맞고소했는데요. 본격적으로 맞대응에 나서는 걸까요? 일단은 전 매니저들 뭐 1년 3개월 정도 근무를 했는데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뭐 부동산에 관련돼 가지고 뭐 1억 원의 채권을 설정을 해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 갑질이라든지 직장 내 괴롭힘 그리고 진행비에 있어서 지불하지 않았다라는 점을 들어가지고 1억 원 정도의 그런 요청을 한 그런 상황이고 또 지금 경찰에서는 크게 세 가지 그러니까 상해죄에 관련돼서 입건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여기에 대중문화 이제 기획 등록업 같은 경우도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약의 대리 처방을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연관이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박나래 씨 측은
여러 가지 사실 무근이다. 예. 특히 남자친구를 이제 정식 직원으로 이렇게 등록을 시켜가지고 매달 4,400만 원씩 급여를 뭐 지급했다든지 이런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진실과 다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잠시 짚어주셨듯이 이런 상황에서 박 씨가 불법 의료행위 의혹에도 휩싸였습니다. 박 씨가 의사 처방이 필요한 수면제를 불법으로 확보해서 시술을 받았다. 이른바 주사 임무 의혹인데 박나래 씨 측에서는 면허가 있는 의사한테 영양제를 맞은 거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앞서도 이제 대리 처방 부분이 바로 그것에 이제 해당된다고 볼 수가 예. 있는데요. 사실 연예인들의 어떤 그런 사례들을 보면 종종 이런 문제들이 불거지는데요. 사실 이제 매니저들이기 때문에 사적 심부름을 했다라는 것도 이번에 이제 전 매니저들이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사실 1인 기획사를 하더라도 기획업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업무 분장을 해야 되는데 예. 1인 기획사는 그렇지 않은 측면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나아가지고 수면제를 대리 처방 받았다라는 점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불법으로 유통된 전문의약품이 박 씨에게로 전달되는 그런 상황이 만약에 사실이라고 그러면 이제 처벌이 불가피하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박나래 씨 어머니가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두 전직 매니저에게 각각 1,000만 원씩 입금을 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이 됐습니다. 매니저들은 돈을 돌려줬다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된 일인가요? 네, 그래서 이 두 매니저의 통장으로 지난 4일 오후 10시쯤 각각 1,000만 원씩 입금이 됐다라고 이제 언론 보도가 예. 있었는데요. 그래서 전 매니저들이 갑질상해 뭐 기타 피해를 호소하면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하니까 부동산 이제 행사를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이 7시간 만에 이렇게 했다는 것은 결국에는 매니저들의 말에 어느 정도의 신빙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적인 접촉을 통해 가지고 조치를 취한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지적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같은 사실은 박나래 씨 측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다만 딸이 너무 힘들어해가지고 예. 뭔가 조치를 취하기 위해 어머니로서 뭔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지 뭐 다른 그런 뭐 진실 잘못된 부분이 더 많아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의견을 표명하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조폭 연루설이 불거진 조세호 씨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개그맨 조세호 씨와 조직폭력배 친분 의혹을 제기한 폭로자가 지금 추가 폭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세호 씨 아내가 술자리에 다 함께 있는 사진을 갖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문제 제기를 한 분은 조직폭력배 구성원과 조세호 씨가 어울렸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그 운영하는 그런 업장에 홍보도 해줬다라는 거고, 그런데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를 했다 그런 점에서 문제고, 더더군다나 불법 어떤 금융에 관련된 굉장히 최대 규모다 이런 것까지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조세호 씨 입장에서는 그냥 단순히 아는 지인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문제 제기한 쪽에서는 10년 이상 굉장히 이렇게 친한 그런 사위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과연 어느 정도로 무슨 일에 있어서 연루가 됐는지를 봐야지, 단순히 지인과 어울렸다는 측면에서는 술자리와 이 선물이 어떤 이제 문제를 이제 지적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논의가 그리고 여론이 약간 갈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김원식 대중문화평론가와 사건 사고 소식 짚어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들의 대표적 쉼터로 불리는 서울 탑골공원에서 이제는 술을 마실 수 없게 됐습니다. 내년 4월부터는 이곳에서 술을 마시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성방가를 막기 위한 대책인데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금주공원, 실효성은 있는 걸까요? 구자영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경찰 순찰차가 공원 출입구 앞에 멈춰섭니다. 경찰관들이 술에 취한 채 공원 앞에 누운 어르신들을 깨우지만 취객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어르신들의 휴게 공간으로 불리우는 탑골공원 내외부가 금주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계도 기간을 거친 뒤 내년 4월부터는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시민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그 길에 누워서 이제 아마 그렇게 있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것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 여기 외국인들이 꽤 오거든요. 실제 취객들은 별 반응이 없었습니다. 탑골공원에서 술 못 마시게 해서 추진해놨는데 그런 상관이 없고. 이전부터 금주구역으로 지정된 다른 공원의 상황은 어떨까?
이곳 공원은 2년 전 금주구역으로 지정됐는데요. 손에 술병을 들고 다니는 것만으로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2년 전까지만 해도 335 모인 사람들이 대낮부터 벤치에서 술을 마시던 곳이었지만 금주구역 지정 이후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지나다니기가 힘들었지. 혹시라도 또 뭐 어떻게 해코지 할까? 뭐. 관광객들로 붐비는 부산 밀락수변공원과 대구 함지공원도 2년 전 금주구역으로 지정된 뒤 민원이 확 줄었습니다. 또 고승방가도 나올 수도 있고 서로 감정이 상해가고 이러면 저러면 할 수도 있는데 없으면 또 좋기는 해요. 대부분 지자체가 신고가 들어오면 단속을 나가다 보니 실제 과태료 부과 건수는 많지 않지만 누구나 즐기는 쉼터라는 이미지 개선엔 적지 않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금주공원은 전국 100여 곳의 지자체에서 시행 중입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오늘은 1년 중 눈이 가장 많이 내린다는 절기 대설이지만 겨울답지 않은 포근한 날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한낮에 서울이 12도, 부산 16도까지 올라 예년 이맘때보다 많게는 9도가량 높겠습니다. 포근한 날에 반해 먼지로 인해 하늘빛이 뿌였습니다. 서풍기류를 타고 국외 먼지가 유입되면서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에 보이고 있는데요. 외출하신다면 마스크로 호흡기 보호해 주셔야겠습니다. 먼지만 아니라면 대체로 맑거나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다만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에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동해안에는 건조함이 날로 극심합니다. 오늘 밤부터는 강풍특보까지 내려질 것으로 보여 불조심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이 13.4도, 대전 13.1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당분간 평년 기온을 웃돌며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2월 7일 일요일 뉴스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